네, 3부 들어왔습니다. 제가 녹음을 할 때는요, 콘티가 없어가지고 요번 녹음은 되게 3,000보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재개발에 대해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꾸준히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떠버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런 느낌을 계속 안고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번 방송에도 방금 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녹음을 할 때 끊고 바로 녹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 이 충만한 느낌을 지속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거 끊고 바로 시작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이 3부나 4부 되면 똑같은 주제로 3부까지 되면 막 한숨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제가 딱 그럴 때예요, 지금. 네. 힘들어요. 여하튼 제가 두 번째 방송에서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승계가 조합 설립 이후에 안 되는 경우, 그 투기가율 지구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 세종시는 문제가 없겠죠. 왜요? 재개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서울 도심권에 있는 투기가율 지구내 재개발에서는 거래 절벽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진행되는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스톱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투기가율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도 막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재개발 지역은 못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서민층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하업을 해도 못지않을 판에 이런 제한이 또 들어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을 거다. 우리가 항상 투기가율 지구가 묶였을 때 재건축만 막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 2005년도인가요? 처음 막혔을 때가 언제지? 여하튼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막았을 때 항상 재개발 지역에 분산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거는 재개발은 막지 않았고 재건축만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가율 지구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요번에는 그런 분산 효과를 막기 위해서 단순한 논리로 제가 보기에는 그럼 재개발도 그럼 막을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후과가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항상 요번에 방송을 최근에 남기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기존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을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물론 재건축이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가격 하락성은 있겠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나 혹은 일반 그 투기가율 지구 때문에 사업 자체가 늦춰지는 거는 있긴 있겠지만 사업 자체는 keep going을 하는데 재개발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저는 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재개발은 항상 막아왔습니다. 뭘 막아왔냐면 우리가 재개발의 투기와 재개발의 예를 들면 도정법이든 그 시행령이든 예를 들면 국회로 통한 법률이나 아니면 행정입법으로 혹은 지자체의 도시정비 조례를 개정을 계속하면서 투기들을 막아놨죠. 왜 그러냐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투자를 하는 그런 분류들이 달랐던 겁니다.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갭 투자들 상당히 많았죠. 일반적으로 빌라들 투자하는 것들이 재개발 투자인데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적은 돈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심플합니다. 아파트잖아요. 말 그대로 획일화되어 있는 재화에 규정을 두는 것보다 단독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고 여러 혼재되어 있는 재화에
개발에 대해서의 투기를 막는다는 것은 조금은 더 디테일적인 외과 수술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누수되는 것들을 그 투기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혼탁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도정법이나 물론 그거는 외양간 고치는 형식으로 항상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런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선 그런 역사가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막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재개발과 재건축의 문제점은 좀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재건축을 투기가해지고 막으면 2006년도처럼 네, 재개발에도 분산 효과가 있겠지라는 단순 논리로 요번 개정안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이 개정이 됐을 때는 거래 절벽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절벽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래 절벽과 진행의 절벽, 진행 절벽까지 플러스해가지고 1+1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네요. 네, 그러면은 요번에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떻게 막아왔는지 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중개업으로 실질적으로 수백억대 재산가가 됐던 시절이 있습니까? 물론 특출한 사람이 그쪽에 독보적인 문제로 진행이 됐던 그 뭐 수백억대, 부동산 중개업으로 수백억대는 언감생신이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중개업자 떡다방이 가장 돈을 벌었던 시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IMF 이후 시절의 분양권 전매 활성화 시절 때라고 저는 봅니다. 2000년도 초반때 그때는 또 부동산 그 우리가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한번 훅 떨어지고 네,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응출이었던 네, 그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에 풀렸던 시절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그 부흥 정책을 썼던 시절 이 삼박자가 있었던 시절에서는 그 분양권 전매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자도요. 떴다방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가 말죽거리 잔혹사 말죽거리를 대표하는 7080 시절에 어마어마했던 시절을 논했기로 하고요. 네, 우리가 21세기, 네, 말 그대로 21세기에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또 이거 물론 21세기 전후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또 돈을 엄청 벌었던 시절이 바로 이 지분 쪼개기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지분 쪼개기라는 건 뭐냐면요, 다가구 주택, 일반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등기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서울 지역에 보면 옛날 건물들,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 건물들 이렇게 보시면 벽돌조로 그 우리 아시죠? 벽돌 쪽에 빨간색 벽돌조 적조, 네, 벽돌조에 있는 빌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다가구 주택도 있어요. 소유자가 한 명인 것도 있어요.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웬만한 빌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다가구 주택처럼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다가구 주택이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IMF 때 진짜 외환위기 시절 때 진짜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이렇게 힘들었던 네, 자본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건국일 뭐 정부 수립일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들 하는데 여하튼 건국일 이후에 네, 그렇게 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없는데
우리 건물주분들이,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분들이 세입자분들한테 보증금을 못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게 됐고, 주택임대차 전담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각 그 하급지법에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 그러면 니네들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 이거를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하자, 좀 완화를 시켜줄 테니까 이 보증금을 못 빼주면 차라리 걔네들한테 팔아라, 세입자분들한테 팔아라, 소유권 이전해줘 라고 해준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사회적으로 소셜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이런 좀 눈물 어린 완화가 우리 부동산 투기업자분들한테는 돈을 버는 기회가 된 것일 수 있다니 참으로 그렇죠. 물론 그전에도 다가구 주택에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주는 건 있었지만 그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켜줬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횡행했던 시절이었고, 이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도시정비 조례로 해서 그 서울시 조례는 2002년 12월인가요? 12월 전까지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때가 그 정비조례가 새로 생길 때였나요? 완전? 아마 새로 생겼을 거예요. 도정법이 그때 법률이 그 2002년도 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거기에 의거돼서의 그 근거된 조례는 아마 새로 생겼을 것 같은데, 그 지분 쪼개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분양권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돼요. 한 세대가 6세대가 되는 거죠. 그럼 다세대 주택, 빌라가 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빌라는 공동주택이니까요. 근데 6세대가 되면 분양권이 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다 쪼개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다 쪼개서 지분 쪼개기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서울 지역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빌라를 얘기할 때, 그 다세대 주택을 얘기할 때 전환 다세대와 원빌라는 원래 빌라다. 그 전환 다세대는 전환을 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따로 구분을 할 정도로 서울 지역은 어마어마했죠. 서울 지역은 좀 틀렸어요. 옛날부터. 아무리 도정법으로 인해서 재개발 대부흥 시대가 왔다고 해도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 가격은 똥값이었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의 요지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와 지상 가격이 뭐 반지하 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 얘기할 때 지분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서울 지역은, 요지 지역은 말 그대로 지분 가격만 본 거죠. 훌륭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인가 2003년 12월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전환 다세대는 분양권을 주지 않았죠. 근데 그것이 또 바뀐 적은 이렇게 안 주니까 또 머리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다가구 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일반 주택을 멸시를 시키고 빌라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세대 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신축 지분 쪼개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건축 노임도 되고 평당 그가를 따져가지고 그 건물도 짓고 해도 나중에 빌라로 팔아먹으면 오히려 더 잘 팔리고 돈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럴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 예정지로 내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개발 행위를 못합니다. 개발 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축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대수선이든 적치든 우리가 국외법에 나와 있는 그 개발 행위를 못한다는 건데,
개발 행위를 다 막아놓은 건 아닙니다. 무슨 그린벨트처럼 다 막아놓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도시 정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추진위가 저 안을 내놓는 건데 그걸 할 때 구역 지정 신청과 정비 계획 수립을 같이 합니다. 네, 그 안을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듭니다. 그 대본도 없이 그냥 1시간을 떠든다는 게 여간 쉬운 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를 못하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 행위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신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기득권 인정으로 그 전에 건축 허가라도 받아놔야 됩니다. 즉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지일 때 그 건축 허가들을 쭈르륵 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많았던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잔금 치기 전에 갑자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린 거예요. 나는 이거를 뽀개고 이거를 멸시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잔금 치기 전에 지정이 돼 버렸네. 그러면은 우리 그 시행업자분들, 매수인분들, 그 다가구를 멸시해서 올리려고 했던 분들은 중개업자를 닥달을 하죠. 팔게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도 있고 또 그런 시행업자분 중에서도 그 조폭과 관련된 분이 있어가지고 그 중개업자분이 진짜 복날 개패듯이 맞는 그런 사태도 있었던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여하튼 이건 신축 지분 쪼개기인데 이 신축 지분 쪼개기도 막아놨습니다. 막아놨습니다. 우선은 도시정비 조례로 해가지고 다물권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때는 기준을 조합으로 잡았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그 다물권자, 왜 그러냐면 신축은 원시취득이잖아요. 만약에 6세대를 내가 신축을 했다. 그러면 6세대가 다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원시취득, 그 신축 같은 경우에서는 원시취득이고 신규취득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넘길 때는 등기를 해야 법률로 187조인가요? 186조, 7조 그렇게 두 개가 나요. 하여튼 어딘 줄 하나인데 187조일 것 같습니다. 민법에 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서는 이 다물권자잖아요. 다물권자가 하나를 그 일부를 팔 때는 그 조합원 승계가 안 됩니다. 법률의 정확한 워딩은 둘 중에 하나가 조합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축 그 다물권자든 아니면은 그걸 구입한 자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전에 또 팔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6세대를 전부. 그리고 한 세대가 남았다. 5세대만 팔아먹어도 돼요. 한 세대 남았다. 한 세대는 조합 설립 이후에 아무 때나 팔아도 되죠. 다물권자가 아니니까요. 한 세대 남은 사람들은. 그런 그 좀 디테일적인 그 좀 분양의 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 그 조례에서 잡았던 것은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16평 이상을 그 팔 때 조합원 이후에 다물권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 그 6개를 다 못 팔았어요. 조합 설립 이후에 팔아도 팔 때. 근데 조합 설립 이후에 6세대가 안 판 상태에서도 그 전용 면적이 16평 이상이었을 경우에서는 하나씩 분양을 할 때는 다물권자가 한 사람한테 가도 실질적으로 6개 한 소유자가 한 소유자는 5개 가지고 다른 매수인은 한 개를 가지는 그런 그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도 16평 이상은 실질적으로 인정을 했었고, 인천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40제곱미터 12평까지는 봐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행령인가요? 시행령으로 완전 박아놨죠. 아예 다물권자는 못하도록 조합 설립 이후에 그 다물권자의 그 수많은 물건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해도 조합원 승계가 안 되도록 지분 쪼개기를 막아놨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개 같은 지금 이렇게 재건축
투기가요직으로 묶였기 때문에 두 채로도 한정돼 있지만 예전에 세 채까지는 내가 그 예를 들면 한신 아파트를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서 그 우리가 종우재산 즉 그 재건축이 완료가 됐을 때는 세 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두 채로 아마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거를 회귀시킨 겁니다. 근데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유자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근데 그 수십 건 개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매도를 했었거나 양도를 했을 경우에서는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받을 수 있는 거를. 그게 지분 쪼개기의 본류인데, 네, 그거를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막아놓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모든 재개발에 다물권자든 일반 소유자든 조합 설립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말 그대로 조합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자, 오늘은 진짜 떠들기만 했네요. 네, 떠들기만 했고, 네. 말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으로 좀 몰아서 방송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특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